안녕하세요. 저는 피로 11기로 활동했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제 세션에서는 오늘 제가 프론트엔드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프론트엔드 제품이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프론트엔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발표 들으시고, 프론트엔드로 한번 프론트엔드도 한번 나아갈 길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들으시고 또 FE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손절하시거나 이러셔도 좋습니다. 네. 그냥 이 발표가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김종혁이라고 하고요. 시리즈 A랑 이제 시드 규모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 회사에서는 리드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학교 돌아가서 학교 마치고 있어서 지금은 직업이 없는 상태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로 활동 마치신 분, 뭐 16기 분들 많이 없으시니까 맞춰 가시는 분은 없고 마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피로는 정말 세계관 최강자 개발 동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프로덕트 이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으니까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개발자로 1차 전직을 성공적으로 끝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피로 활동 끝내고 제일 먼저 하는 개발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그 개발 분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구직을 할 때 가까워지면 이제 쉽게 분야를 바꾸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 오래 해왔던 분야에 대해서 구직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게 될수록 숙련도도 올라가고 이제 할 얘기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피로 이후에 1년 이내에 자기가 수년 동안 하게 될 분야는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피로했던 친구들이나 다른 기수분들도 약간 그런 것 같고, 크게는 뭐 웹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바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데이터 등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많이 하셨죠. 저는 피로가 8월에 끝난 후에 거의 바로 자바스크립트랑 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2년 반이 좀 넘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1년은 프론트엔드 크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프론트엔드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약간 좀 더 CTO나 이런 좀 요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백엔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데브옵스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뭐 맞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FE였고 가장 일할 기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계속 한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회사도 다녀보고 2년 넘는 시점 정도 되니까 재밌는 점이 많았고 FE 쪽을 계속 하는 게 확신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뭐 살펴보자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 스택들일 텐데요. 뭐 HTML, CSS, JS 혹은 뭐 UI나 UX를 그리는 일, 뭐 라이브러리 리액트나 뭐 뷰 이 정도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실무에 적용되는 지식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원에 있는 것들도 잠깐 맛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진정한 프론트엔드의 재미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FE 개발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FE 개발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과 차별이 되는 점, 그리고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서 오늘 다른 기술 세션보다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프론트엔드 제품이 가지는 의존성, 그리고 가시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프론트엔드 제품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옆집 사람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달라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말씀 주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뭐 아마 좀 써보시고는 아주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프론트엔드 제품은 구현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피드백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프론트엔드 제품에 피드백을 남깁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 앱과 웹을 켜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기획을 하고 그걸로 디자인을 더 덧붙이고 그거 가지고 투자 받으러도 가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드는 프로덕트는 몇몇 고객이나 사람들에게는, 뭐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그 자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 프론트엔드 프로덕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되게 많아요.
프론트엔드 제품은 디자인이 바뀌거나 고객의 의견이나 건의가 있거나 아니면 백엔드가 바뀌거나 기획이 바뀔 때 다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절대 프론트엔드 팀 혹은 개발팀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자주 일한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회사 도처에 많이 계셔서 되게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CS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채널톡 아이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장 날 것의 CS를 아침마다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요. 약간 루틴처럼. 근데 정제되지 않은 그런 피드백들을 보면서 유저들이 앱을 쓰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분노를 하시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도 계속 파악을 해갔었습니다. 이게 채널톡 아이콘이 되게 생긴 거는 귀여운데 좀 눌러보기 무서운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만 누르면 이제 그 고객들의 약간 어떤 의견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엮인 주체들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협업 능력입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발견한다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를 직접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필요하죠. 회사 다니면서 제일 느꼈던 게 어떤 비효율을 발견했을 때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할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해결하는 게 좋은 직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량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술 동향 스터디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 오픈 API 스펙을 이용한 협업 방식을 조사하면서 이제 개발팀에서 생길 만한 문제를 대화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렇게 뭐 여기 나오는 그 말처럼 모든 섹터의 개발이 완료되어야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까?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식이 회사 내 비개발자 직원 등 다른 직군들의 비효율도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무척 좋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품의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제품의 완성된 모습을 만든다는 점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점이기도 한데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간단한 서버 API를 만들거나 혹은 서버를 만들지 않아도 완성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경험, U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깨지는 UI, 뭐 이해할 수 없는 UI가 서비스에 끼치는 영향은 되게 치명적입니다. 벌써 이 짤을 보면서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네. UI는 이제 사용자의 불편, 이제 사용자의 감정과도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앱을 쓰는 중에 사용자가 이런 UI를 맞닥뜨린다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면 서비스 전반에 안 좋은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주 작은 UI 깨짐이라도 그 깔끔한 UX, 유려한 UX를 방해한다면 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역시 UX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 부드럽게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은 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죠. 이건 역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신경 쓰고 구현해 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 또 제 생각이기도 한데 결국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 위에 존재하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DB나 백엔드, 인프라는 이제 서비스를 존재 가능하게 하는 그게 있어야 서비스가 있죠. 사실 그래서 존재 가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고 이러한 제품들을 구축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앱을 계속 쓰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UI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불편을 아주 잘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서비스는 일단 니즈가 많고 사용자가 많겠죠. 근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나 경험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저 경험을 전달하는 좋은 UI는 앱을 쓰는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서비스의 리텐션을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좀 더 나아가면 서비스의 매출이나 성과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제품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UX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웹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HTML 태그 중에 div 태그를 많이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div 태그만으로 UI를 개발하는 게 지금 소개드리는 웹 접근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 않습니다. 이는 div 태그에는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브라우저가 UI의 각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div 태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제 시멘틱 태그로 개발하면 브라우저는 웹의 각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브라우저의 각 태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UX에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전맹, 약시 유저들에게는 div 태그만으로 만들어진 웹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리더는 태그와 태그에 주어진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고 스크린 리더로 웹 화면을 읽을 때 어떤 텍스트를 읽을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유저에게 전달할지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고 웨이아리아라는 이제 브라우저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웹 표준을 이용해 개발하면 div만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과 UI 결과물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스크린 리더가 웹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포커스가 가능한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키보드 사용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깨지네요. 그래서 웹 접근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FE 개발자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깨지는 UI, 이해할 수 없는 UI 없이 깔끔한 애니메이션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리텐션을 끌어올리며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과 같은 표준을 준수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를 넘어서 이제 모든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UX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작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6.6ms라는 아주 짧은 시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인지 아시나요? 네. 그 브라우저는 1초 안에 60개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프레임은 여기서 애니메이션의 그림 한 장 한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브라우저 위에서 애니메이션이 끊김없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한 프레임당 16.6ms의 시간 안에 모든 렌더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애니메이션이 끊겨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고 화면 요소는 흔들리게 돼서 좋지 않은 UX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진부하게 말하면 프론트엔드는 16.6ms의 예술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브라우저가 웹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 에발루에이션이나 그리고 실행, 화면 렌더링을 이제 단일 스레드로 처리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코딩된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의 여러 동작의 묶음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 단위만 실행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고 도움을 바꾼 후에 렌더링이 이루어져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작업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 하나의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브라우저가 렌더링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16.6ms 안에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프레임을 못 만들어낸다면 그 프레임은 드랍이 되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의 흐름에 끊김이 발생합니다. 위 실행도는 브라우저가 하나의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과정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UI를 업데이트하고 약간 그 변경점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개발을 했었던 학교 관련 앱의 메인 스레드, 그리고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그 메인 스레드를 퍼포먼스 도구로 프로파일링한 것입니다. 지금 보신 요 보라색 막대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듀레이션 시간이고, 그리고 위에 초록색 막대에 살짝씩 보이는 이 빨간 프레임들이 그 프레임 드랍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현대 웹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 드랍을 최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스레드 블락이 일어나서 스레드가 되게 많은 구간에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동시에 애니메이션 스레드가 겹쳐서 이루어진다면 애니메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애니메이션이 느려진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진행 중에 스레드를 잡아먹던 여러 작업들을 지연시키거나 앞당겨서 애니메이션 중간에 스레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적당히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진행 중에 프레임 드랍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난 뒤에 정적인 상태일 때 이렇게 드랍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냥 요것과 요것 두 개가 겹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스레드에서 뭔가 태스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블락이 되는 것들을 적절히 애니메이션에 약간 처음과 끝으로 옮겨가지고 애니메이션 성능을 좀 개선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뭐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좀 더 고도화된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작업의 어떤 순서들을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좀 더 유려한 UX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브라우저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브라우저 동작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는 웹 결과물 자체, 그 앱의 결과물 자체 크기도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롬 브라우저는 한 번에 6개의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고 네트워크 요청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앱의 결과물 중에 JS 번들 같은 경우를 좀 적당한 크기로 쪼개가지고 이제 웹에 서빙하면 초기 로딩에 드는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브라우저가 병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번들을 쪼개가지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 번들은 나중에 불러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약간 레이지 로딩이라는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번들에 대한 엔지니어링으로 UX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은 프론트엔드 번들링 툴 중 하나인 웹팩의 번들 애널라이저인데 지금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번들 중에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지 약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용하지 않는 디펜던시나 의도치 않은 디펜던시 혹은 너무 거대한 어떤 그런 디펜던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그걸 제거하거나 혹은 이제 번들 자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약간 제공해주는 그런 서드 파티 툴입니다. 또한 이제 서빙하는 번들이나 웹 자원들에 대한 HTTP 캐싱을 적용해서 한번 다운로드한 자원들은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게끔 해주는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HTTP의 캐시 컨트롤 헤더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방금 여러 좀 최적화의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프론트엔드 최적화가 어떤 결로 이루어졌는지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최적화는 UX를 위해서 존재하고 다운로드 받을 웹 자원을 줄이고 작게 만드는 것은 더 빠른 페이지 로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최적화는 끊김없는 애니메이션 혹은 프레임 드랍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상태 머신으로서의 프론트엔드 제품이 갖는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보셨던 분은 뭐 느끼셨겠지만 항상 프론트엔드 개발은 눈으로 보이는 UI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는 뭐 UI를 만드는 게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의 끝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UI들이 여러 상태값을 가지고 그 상태값을 적절히 바꾸면서 UI가 약속된 일을 해내게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태값들은 개발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상태값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할 거라 생각했던 상태값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이게 좀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UI 개발이란 게. 저도 보여지는 건 뭐 이 정도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상태값을 어레인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처럼 이제 앞단을 깔끔하고 잘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뒷단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 뭔가 그 사례처럼 되게 나와 있지만 그 FE가 프론트엔드 프로덕트가 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가공이 많이 일어나는 모던 웹 환경에서 이 짤은 약간 백엔드를 약간 백엔드란 글자를 프론트엔드 스테이트로 바꾸고 프론트엔드라는 거를 프론트엔드 UI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상태값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나 뷰, 앵귤러 뭐 이런 게 바로 그것이죠. 이 라이브러리들은 상태값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UI들을 컴포넌트 형태로 분리해 재사용을 좀 쉽게 하고 UI 로직과 상태값 로직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태값에 따라 UI가 나온다는 이런 함수와 같은 구조를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서 더 직관적으로 구현해서 뭐 현재 거의 쓰지 않을 수 없는 개발 도구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만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아직도 해결 중인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태를 어디에 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상태 값들은 관련된 UI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좋겠지만 여러 UI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전역으로 필요한 상태가 있으면 추가적인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약간 이렇게 국지적인 스테이트들을 따로 빼가지고 스토어 같은 데 집어넣고 UI들이 전체적으로 이 스토어를 보고 그 어떤 그 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속하겠죠. 전역 상태 관리 도구는 진짜 많은데요. 여기서 제품의 현재 상태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당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서버 상태, 클라이언트 상태의 어떤 상태를 분리하는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 리덕스보다 좀 작은 전역 상태 관리 도구와 뭐 리액트 쿼리나
뭐 SWR 같은 서버 상태 관리 도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프론트엔드가 겪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상태값 변경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뭐 동일한 상태값이 필요한데 그 상태에 어디다 둘 것인지, 여러 변경에 유연한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태값을 모킹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들을 테스트할 것인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품의 현 상황 그리고 조직의 리소스를 생각하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고, 사실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가 그렇겠지만, 프론트엔드 역시 이제 깊게 들어갈수록 되게 고려할 부분도 많고 어려워지는 거죠. 때문에 이제 프론트엔드 제품에서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많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루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그 엔지니어링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FE 엔지니어링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아니면 타입스크립트와 바벨 등을 사용하는 이제 복잡한 트랜스파일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서비스가 공존하는 뭐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뭐 CSS에 대한 최적화, 요새 뭐 러스트와 같은 이제 저레벨 언어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빌드 툴 환경, 그리고 빌드 속도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죠. 갈무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품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이기도 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고도의 엔지니어링을 해내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점들이 제가 프론트엔드를 좋아하는 어떤 이유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임팩트를 주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만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고 피드백 받는 것도 좋아하고, 팀과 서비스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자로도 되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세션을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제 프론트엔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세션 진행도 했던 그 전체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프론트엔드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 풀어야 될 문제가 산더미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세션을 듣는 분들, 그리고 세션 연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같이 칠흑 같은 어떤 개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 문제들을 용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뛰어난 개발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아남으면서 오래오래 해먹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